예, 오늘 강의를 하게 된 재활의학과 이은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많은 암 환자분들이 겪는 증상이고 또 많은 암 환자분들이 두려워하는 증상인 통증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통증이란 무엇일까요? 이게 외국 자료라서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여기 이제 정의를 영어로 써 있는 게 뭐냐면 신체 조직의 손상에 의한 불쾌한 감각 그리고 그것에 의한 감정적 경험까지 포함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통증도 통증이지만 통증 플러스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 불쾌해 하는 것도 포함을 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먼저 볼게요. 보면 통증은 결국은 뇌에서 느끼는 건데요.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신경을 타고 올라가서 통증이 척수를 통해서 뇌로 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다양한 약들이나 시술들이 이 부분에 타겟을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타겟을 하든지 아니면 뇌에 직접 타겟을 하든지 이런 타겟을 갖고 적용을 하게 됩니다. 암 환자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통증을 호소를 하는가 미국의 자료이긴 하지만 수치로 살펴보면 암 치료 중인 환자의 55%, 절반이 넘는 환자가 통증을 호소를 한다고 하고요. 전이암 환자이거나 말기암 환자의 66%가 통증을 호소를 한다고 합니다. 국내 연구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국내 연구에서는 암 환자의 30에서 50%, 진행성 암의 60에서 70%, 말기 암 환자의 80에서 90%가 통증을 받는다고, 고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니 전체적으로 봐도 절반 이상의 대부분의 환자가 그 병의 진행 과정에서 통증을 호소를 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통계를 보면 드는 생각이 암이 걸리면 통증은 당연히 따라오는 증상이니까 통증이 있어도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참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암 이퀄 통증이라는 등식은 성립을 하지 않고요. 모든 통증은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하고 물론 어떤 통증은 완전히 없앨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라도 통증을 최대한 조절하고 약화시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자분들 흔하게 아파서 어제 한숨도 못 잤다거나 아프니까 입맛이 없다 자꾸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게 된다라는 얘기 흔하게 듣는 얘기죠. 결국은 통증의 영향이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다양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결국 통증이 조절되지 않으면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다양한 악 영향을 끼치게 되고 결국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환자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통증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럼 암성 통증의 원인을 볼까요? 종양 자체가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라던가 아니면 항암 치료, 그 다음에 암 진단과 상태 추적을 위한 검사, 그 외에 여러 관계없는 통증까지 다양한 원인이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관계없는 통증이 있으세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암 자체에 의한 통증은 암세포가 뼈, 신경, 장기 등을 누르기 때문에 생기고요. 종양의 종류, 크기, 진행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통증이 심한 정도와 암의 진행이 반드시 비례를 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치료 및 검사에 의한 통증입니다. 암을 진단하고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종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체열부터 수술방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 생검까지 거의 대부분의 검사가 통증을 유발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환자들을 두렵게 하죠. 수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양 제거를 위해서는 필수적이지만 수술 후 수일에서 수주간 발생하는 통증은 환자를 두렵게도 하고 우울하게도 만들죠. 환상통은 무언가 절단이 된 환자분들한테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신체 일부분을 잘라낸 후에 일반적인 수술 후 통증보다 통증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거된 신체가 실제 있는 것처럼 아프게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주 옛날에 통증에 대한 개념이 잘 없었을 때는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을 했죠. 네가 정신력이 약해서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현재로는 실제 통증, 남아있는 신경 조직에 의한 실제로 느끼는 통증이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 통증이 있는 것에 준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정형외과나 이런 데서 상지 하지절단에서 그 한상통은 흔하게 보는데요. 유방 제거술 후에도 그렇게 한상통을 앓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역시 필수적인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말초신경증, 구강염, 구강궤양, 또 방사선 치료 위한 피부나 점막의 염증 등 다양한 통증을 흔하게 일으킵니다. 치료와 검사에 의한 통증은 대부분 예상이 가능하고, 검사와 치료가 종료했을 때는 통증도 감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약을 받거나 수술 직후에는 뭐 약을 세게 복용하다가 줄여 나가는 등의 조절로 통증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종양과 직접 관계가 없는 통증은 예를 들면 폐 수술이나 어느 부위 수술을 할 때 수술 그 자세가 있거든요. 체위를 한 몇 시간 동안 잡고 나면 어깨 통증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근육통이라던가 관절통. 예, 제가 본 것 중에는 어깨 통증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폐 수술하시고 하셨던 분. 수술을 옆으로 눕혀놓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협심증이나 당뇨 같은 기존 질환에 의한 통증들이 암과 같이 상관은 없지만 암 환자의 전반적인 신체에 신체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동반된 통증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통증의 분류는 대부분 발생 지속 시간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급성은 말 그대로 잠깐 생겼다가 오래 지속하지 않고 없어지는 통증. 만성은 혹은 지속성으로 얘기하는데요. 3개월 이상 지속하는 통증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돌발 통증이 급성 만성은 흔히 듣는 증상, 통증 종류니까 다 아실 거고요. 돌발 통증은 영어로 얘기하면 브레이크 스루, 돌파성 통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만성 통증으로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중에도 통증이 중간중간 돌파적, 그 통증 약의 효과를 뚫고 나타난다고 해서 브레이크 스루라는 진단명을 붙인 것 같아요. 간헐적으로 급성 통증과 같이 발견하는 경우입니다. 예상이 어렵고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약 이외에 추가로 약을 추가 처방해서 보통 갖고 있다가 아플 때 한 번씩 드세요. 보통 PRN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어디가 아파요 하면 병원에 가시면 이런 그림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본인이 아픈 곳을 다 체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픈 곳을 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든 빗금을 쳐서 체크를 하시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환자 자신이 흔히 사용하는 용어로 통증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쑤신다, 저린다, 욱신거린다. 이게 환자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뻐근하다, 쥐어짠다. 본인이 아픈 거대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를 표현하는 거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림을 못 보셨더라도 보통 그 통증의 점수를 매겨달라고 얘기를 하죠. 통증이 전혀 없는 상태가 0점, 아무것도 없는 상태, 편안한 상태가 0점이고요. 본인이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통증을 보통 10점으로 둡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본인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비율을 보통 자녀가 있는 여성분들한테는 아이를 낳을 때의 통증을 10점으로 비율을 보통을 하고요. 남성분들한테는 교통사고가 나서 내 살이 아스팔트에 짓이겨질 때의 통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통증인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매겨달라고 하고요. 그 위에 이제 통증을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덜 아픈지 혹은 더 아픈지, 통증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진통제를 복용하면 통증이 얼마나 주는지 같은 것들도 이제 얘기를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 통증이 8점인데 선생님이 저번에 주셨던 진통제를 먹었더니 뭐 3점이 되는데 그게 한 3시간 가요 하는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진통제 사다리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해놨어요. 통증 점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약의 진통제를 과오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니까 1에서 4점, 약한 정도의 통증은 뭐 아스피린이라든가 타이레놀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약국에서도 사 먹을 수 있고 흔히 쓰는 통증약, 5, 6점은 중간 정도라서 이렇게 코데인이라든가 트라마돌이라든가 환자분들 약 중에서는 울트라셋, 무슨 마셋 하는 약들이 있거든요. 트리돌 뭐 이런 약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3점 정도, 7에서 10점 심한 통증인 경우에는 이제 마약성 진통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요거는 어떤 외국 병원에서, 미국 병원에서 해놓은 건데요. 기본 개념은 똑같은데요. 사다리로 해놓은 거는 똑같은데 여기 4단계가 하나가 더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요. 요 밑에는 똑같아요. 전에 그림이랑. 근데 여기 인터벤셔널 트리트먼트가 있잖아요. 이게 시술이나 수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으로 진통제로 조절이 되지 않는 통증은, 조금 더 극심한 통증은 수술이라던가 시술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효과적인 통증 치료를 위해서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환자 각자에게 적당한 진통제를 선택을 해야 하고요. 적절한 용량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규칙적으로 복용을 해서 체내 농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되고요. 특히 통증이 좋아진 것 같다고 해서 혹은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해서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되고 꼭 담당자에게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진통제에 대한 흔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특히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많은 두려움을 갖고 계신데요. 암성 통증과 특히 요 마약성 진통제는 중독이 된다는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워낙에 미국 같은 경우 요새 펜타닐 중독도 많고, 그 다음에 마약 중독을 초기에 그 마약성 진통제로 시작을 했다가 코카인이라던가 이런 마약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것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기 때문에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암성 통증과 같이 실제적으로 통증이 있는 분들이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중독되는 경우가 여기 통계상으로는 10,000명당 1명꼴로 매우 드문 경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통증 없이 본인의 즐거움,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어떤 원인이 있다고 타겟이 확실한 경우에는 중독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복용을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진통제가 항암 효과에 방해가 된다. 항암 약제의 효과에 방해가 된다. 이거는 항암 효과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통증을 감소시키게 되면 전신 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항암 효과를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또 진통제를 많이 복용을 하게 되면 통증이 심해졌을 때, 예를 들면 말기로 갔을 때라던가 이럴 때 더 이상 듣는 약이 없을까봐 약을 아끼는 분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통증이 심해질 때까지 참는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통증이 일단 심해지면 약할 때보다 조절하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심해진 후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 통증이 심해지기 전에 미리미리 조절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또 마약성 진통제는 사용 가능한 최대 용량이 없대요. 그래서 용량을 끝까지 늘릴 수 있으니까 나중을 위해서 약을 아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말기암 환자들 호스피스 같은 데 가면 거의 제한 없이 쓰거든요. 물론 그렇게까지 쓰는 것도 좀 두려워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마지막을 위해서 아껴둔다 이런 개념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부작용은 얘기하려고 아니 부작용 제가 부작용을 쓰지는 않았는데, 마약성 진통제 드시면 변비, 메스꺼움, 구토 같은 부작용이 흔한 부작용인데요.
모든 환자한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리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 또 대부분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증상이 서서히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심한 경우에는 뭐 구토제라던가 뭐 아니면 변비가 생기면은 그 변비약 같은 거를 같이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약들을 같이 복용을 하면 증상이 완화가 되고요. 또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다른 종류의 약들로 바꿔보면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끊지 마시고 꼭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통제 종류는 뭐 너무나 많은 진통제가 있기 때문에 그 복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투여 방법에 따라서 먹는 약 제일 흔히 쓰죠. 그 다음에 붙이는 거, 듀로제식 패치 같은 거, 마약 같은 거 붙이는 거 많고요. 좌약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주사제 쓰고, 펌프는 혈관에 관을 심어서 환자의 통증에 따라서 일정량이 혈관에 직접 투여되도록 하는 펌프, 몰핀 펌프 같은 거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누르면 그 정해진 양만큼 혈관에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약효의 지속 시간에 따라서는 약물 투여 후에 30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고 4시간가량 효과가 지속되는 속효성 약물하고, 약물이 서서히 흡수되어서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서방형으로 나누는데요. 이제 패치 같은 경우가 서방형에 들어가는데 72시간 약효가 지속되기도 합니다. 서방형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약물을 씹거나 부숴서 복용을 하게 되면 체내 혈액 농도가 급속하게 올라가게끔 약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형 그대로 복용을 해야 됩니다. 요게 액틱정이라 그래서요. 펜타닐 계열의 아주 대표적인 속효성 중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흡수되는 약이거든요. 이게 알약으로 먹게 되면 위에서 흡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주 급성 통증인 경우에는 이렇게 사탕 형태로 만들어서 입에 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강 점막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 속효성 중에서도 속효성이죠. 펜타닐 계열이기 때문에 굉장히 쓴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또 그리고 알약은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제가 소개 안 드리고요. 듀로제식 패치죠. 아주 얇은 필름형으로 생겼는데 피부에 붙여놓으면 72시간 효과가 가죠. 비마약성 진통제는 보통 얘기하는 소염제고요. 비마약성, 마약성, 진통 보조제로 나누기도 하는데, 비마약성은 보통 얘기하는 소염 진통제고요. 마약성은 아까 얘기했던 옥시콘틴이라던가 타진, 듀로제식 패치, MS 콘틴, 모핀 같은 흔히 들어본 마약성 그 진통제고요. 진통 보조제는 리리카, 뉴론틴 같이 뭐 신경이성 통증이 동반이 되었을 때 쓰는 약들, 그런 약들입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이렇게 발잡고 있었던 환자의 통증이랑 똑같은 그림인데요.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어떤 원인이 있을 때 말초신경을 통해서, 이게 척수거든요. 척수의 등 쪽에 있는 신경절을 통해서 가서 뇌로 가서 통증을 느끼게 되죠. 말초신경에는 그 소염 진통제를 쓰면 말초신경 이쪽에 바깥, 그 말초신경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척수신경으로 들어가는 말초신경 부위를 차단하는 마취술을 하기도 하고요. 주사를 놓기도 하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여기 척수신경 안에다가 마취제를 놓기도 하고, 아예 말기 환자들 같은 경우 신경을 일부 잘라버리는 수술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척수강 내에다가 마취제를 아예 주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한 통증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대부분의 마약성 진통제는 결국은 뇌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약으로도 안 되고 하면 여러 가지 신경 차단술, 신경 절제술, 신경 차단술은 요거는 주사 놓는 거예요. 우리 디스크 같은 거 있을 때 왜 허리에다 주사 놓잖아요. 그런 거 주사 놓는 거고, 절제술은 아까 얘기하셨듯이 신경을 일부 잘라낸다던가 하는 거고, 척수강내 주사를 하기도 하고 아예 마취를 시키기도 하고, 신경 자극술은 신경에다가 전기 자극을 걸어요. 그래서 못 느끼게 하는 거죠. 전기 자극을 얘가 느끼느라고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뭐 그런 시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종양 자체가 심한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 특히 이제 말기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암 치료와는 상관없이 암을 완전히 낫게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하고 수술을 어쩔 수 없이 하기도 해요. 이 외의 요법은 이제 그 메디컬한 의료적인 요법에 집에서 혹은 그 외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의 분산이요, 디스트랙션, 영어로 얘기하면 디스트랙션, 결국은 딴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음악을 듣던, 수다를 떨던, TV를 보시던 어떤 활동을 계속하면 뇌가 통증에 집중하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보통 환자분들이 낮에는 그래도 통증을 견딜 수 있는데 밤에 자려고 누워있으면 너무 아파요 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신경외성 통증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는 자려고 누워있으면 조용하잖아요. 모든 뇌가 내 통증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활동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주의 분산을 시켜서 통증을 덜 느끼게 한다는 거. 의외로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말은 뭐 저런 게 있나 하지만 의외로 효과가 좋아요. 심리 상담은 뭐 상담사한테 받아도 좋고요. 대부분 통증, 요새는 좀 덜하지만 옛날은 통증을 얘기를 하면 왜 이렇게 징징거리냐 그러죠. 보통 너만 아프냐 그러고 다 아픈 거 아니냐, 응? 좀 참아라, 너 왜 그렇게 못 견뎌 하냐, 다들 그런다. 근데 통증을 얘기하고 상담을 하고 꼭 상담사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분들한테 이렇게 본인의 증상을 나누는 것만 해도 훨씬 더 증상이 감소가 되세요. 수다의 힘이죠. 심상요법은요, 말은 참 거창한데요. 이게 뭐 찾아보니까 저도 기분 좋은 풍경이나 행복한 때를 떠올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 하라는 얘기거든요. 자꾸 통증에 집중하지 말고 좋았던 때, 좋았던 것을 생각을 하라는 거고요. 이완요법은 쉽게 얘기하면 심호흡, 뭐 명상하듯이. 그래서 근육의 긴장, 마음의 긴장을 풀어서 긴장도를 낮춰서 정신적, 신체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 자극, 마사지, 압력, 뭐 진동, 요거는 흔히 얘기하는 물리치료가 되겠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아마 외국 환자들도 통증을 대하는 방식이 우리와 비슷한가 봅니다. 조금 참으려고 하고 약을 아끼려고 하고 하시나 봐요. 미국 암센터에서 환자분들 홍보용 포스터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써 있는데 참지 말고, 특히 여기 써 있죠. 페인 컨트롤 하는 거는 굉장히 캔서 암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참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홍보를 해야 할 만큼 통증에 대한 인식이 환자분들 사이에서 아직도 이렇게 정립이 안 돼 있는 경우라고 해야 되겠죠.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